집값이 떨어진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한국이 망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폭락할 거니까 사지 마세요? 그런 무책임한 말보다 그럼 여러분들 강남만 바라보지 마시고 외곽지, 근교라도 집을 사시라. 이게 맞는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윤입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오를까 내릴까, 요즘에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울 집값 지금도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뭐 한 2022년, 2023년 정도의 조정기가 왔었고, 지금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뭐 폭등 조짐이 보여서 뭐 토호제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또 뭐 지금 정부에서도 또 대출 규제도 발표하고 또 뭐 규제 지역 뭐 확대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폭락이 시작됐다. 근데 뭐 아니다, 수요는 건재하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팔아야 된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집을 파세요, 안 팔면 망합니다, 팔면은 망합니다, 엄청 대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집값을 좌우하는 거는 수요 공급의 균형이 얼마나 맞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집값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집값이 조금 다운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2026년도 입주 물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해에 12,000가구 정도 입주를 할 것으로 부동산 114 데이터 자료에 따면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만 가구, 인천 같은 경우에는 13,000가구 정도가 입주하는 걸로 돼서 수도권 전체에 76,000가구 정도가 입주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또 안 될 수 있는 가구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2027년이나 이런 것들을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2025년께 밀려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의 어떤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이 76,000가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매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입주 물량의 평균치와 이 76,000가구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본다면은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매년 입주하는 물량은 약 한 15만 가구에서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76,000가구는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공급량은 확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현상을 야기하냐면, 입주장이 되면 전세가 많이 풀리고 월세가 많이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세를 많이 내놓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겠죠.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전세 가격은 아무래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내려가기란 쉽지 않겠죠. 거기다가 신축 아파트가 희소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또 신축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또 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2026년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7년, 28년, 29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30년 넘어서까지도 공급 절벽이 계속될 수가 있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택 공급이라는 게 오늘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고 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인허가 끝나면은 실제로 공사 들어가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거의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하루 만에 그냥 통과시킨 다음에 공사를 해도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 지역의 대부분 공급은 뭘로 이루어지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거의 한 10년 좌우로 걸리는 사업이에요. 10년이 넘는 사업도 대부분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마아파트 지금 몇십 년째 안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기간에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2026년, 2027년, 28년, 29년 왜 그게 줄어들었나? 그러면은 5년, 10년 전을 보면 되겠죠. 5년,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집 있는 사람만 부자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2012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집값도 조금 내려온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나 재개발 재건축 못하겠어, 힘들어 하고 서울 시장도
뭐 굳이 그걸 해야 될까?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는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허가 안 됐으니까 뒤늦게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5년, 6년, 7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때 지지부진했던 현장들이 박원순 시장님에서 다시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뀐 게 2021년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최소 7년, 8년이 걸리니까 2021에서 7, 8을 더하면은 2028, 29는 돼야 공급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경기도권은 어떻죠? 경기도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조금 모자라네.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발표했던 게 3기 신도시잖아요. 이 3기 신도시가 지금 대부분 지역이 지체가 됐죠. 조정기가 오면서 또 지체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는데 공사비는 또 폭등을 했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예정보다 또 공급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빠르게 공급을 했어도 2028년, 2029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늦어지면 2030년 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 그렇죠? 경기도 지금 3기 신도시 2029년, 30년 돼야지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029년, 30년까지는 공급 절벽, 입주 절벽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급 정상은 언제 되냐? 이것들이 활성화돼서 공사 들어가서 공급이 되는 2029년, 30년이 돼야지 정상화가 되겠죠. 거기다가 그러면 있는 집들 사고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구축 살지만 우리 PD님 신축 사시나요? 대부분 구축 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그리고 인천 경기에 노후 아파트의 준공 연한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9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지금 5년 정도 더 지났으니까 훨씬 더 5년 더 노후가 됐겠죠. 2019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기 인천도 50%가 넘죠. 그러면 5년 더 지났으니까 그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아파트만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서울 다 돌아다니면 아파트도 있지만은 빌라, 주택, 단독주택 이런 밀집지도 엄청 많죠. 우리 흔히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이런 게 진행되는 지역인데 이런 데까지 합치니까 아까는 15년이었고요. 30년 이상 초과한 주택 비율이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빌라, 주택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없으면은 상당히 거래되기 힘들고요. 저도 신혼 찍고 할 때 저희 와이프한테 우리가 몸테크를 하자. 재개발 지역이 앞으로 지금 많이 오를 것 같다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무리 구축이라도 주택보다는 난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해서 구축 아파트를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 또래 신혼부부들이 빌라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 아파트를 원하고 거기다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을 원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 지금 서울에 빈 땅이 어디 있나요? 빈 땅이 거의 없죠. 지도 보시면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죠. 거기다가 중요한 게 서울의 인구 밀도를 봤더니 1km당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 만들 때가 20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더 올랐대요. 1km당 17,500명 정도가 서울 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밀도상으로. 전 세계에서 단연 서울 정도 되는 대규모 도시들 중에는 독보적인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콩 빡빡하다 이런 이미지 많잖아요. 홍콩의 거의 2배, 3배 수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홍콩에 보면은 뭐 깡통 주택이라고 거기 진짜 우리나라 고시원보다 더 좁은 집에서 막 사는데 거기 월세가 막 70만, 80만 하잖아요. 100만 원 하잖아요. 서울이 오히려 민구보다 더 높다. 거기다가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서울의 대부분의 땅들은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초록색들 있죠. 산이죠, 산.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강, 하천 이런 거 따지면은 서울에서 실제로 서울 전체 면적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산다? 그럼 아까 1km당 17,000명이라 했잖아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거의 1km당 3만 명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하탄으로 유명한 뉴욕 있잖아요. 맨하탄에서는 인구 밀도 조금 높지만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고요. 한 4,000명, 5,000명 정도 되고 뉴욕 전체로 보면은 1km당 한 2,0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서울이 얼마나 빡빡한 도시인지 아시겠죠?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균형 발전 실패해가지고 저희 같은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몰려들죠. 인구가 줄어들면은 서울 집값 떨어지지 않겠냐?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 서울로 더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서울 근교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서울 인구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신축이 있고 조금 널널하고 조금 싼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출퇴근지가 서울이잖아요. 언제든지 서울로 재진입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 쉬울까요? 거기다가 공급 절벽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정부의 정책들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대세 상승적 측면에서는 그걸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폭등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를 적정히 물가 상승률 정도로 잡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하락한다? 하락은 지금 정부의 목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론자, 하락한다, 집값 뭐 반토막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집 못 가지신 분들한테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10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도시별 GDP가 7천억 달러가 넘는 도시가 전 세계에 딱 10개가 있어요. 런던, 파리, 미국의 뉴욕, 시카고, LA,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면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오사카, 그리고 서울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글로벌한 대도시에서 집값이 떨어진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한국이 망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아직까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폭등을 하고 전고점을 많이 회복했지만 서울 외곽이나 서울 근교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값이 그렇게 자극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저는 폭락할 거니까 사지 마세요. 그런 무책임한 말보다 그럼 여러분들 강남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애들 키울 수 있고 결혼해서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나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외곽지, 근교라도 집을 사시라. 이게 맞는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